지금 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부의 고위 관료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건데요. 이제 독일이 서울을 배워야 한다는 그의 보고서가 유럽 교통 시스템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독일의 교통 개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일부 정치인들까지 서울을 모델로 삼자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서울의 교통에서 어떤 모습을 목격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연방교통부 디지털 혁신팀장 마티아스 바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제가 없으면 독일의 교통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기에 일처리는 꼼꼼하고 철저한 편입니다. 가끔 동료들 사이에서 너무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독일의 교통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 베를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는데 버스와 지하철, 트램이 순식간에 멈춰섰죠. 출근길 사람들이 거리마다 몰려들었고 역사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독일 전체가 교통망을 자랑해왔기에 더 큰 충격이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뉴스에서는 교통부를 매일같이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죠. 하루는 총리실까지 개입해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했어요. 회의실엔 긴장감이 팽팽히 흘렀고 각 팀장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하르트만 차관이 강한 어조로 말을 꺼냈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독일이 왜 이런 혼란에 빠졌는지 원인을 분석하세요. 팀장들이 순서대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 데이터 예측 실패, 긴급 상황 대응 부족, 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어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서울의 대중교통이 폭설이나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팀장 안드레아스가 조소를 담아 말했죠. 마티아스 팀장, 한국을 왜 참고해야 합니까? 기술이 좀 빠르다고 하더라도 독일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르트만 차관도 마찬가지였죠. 마티아스, 독일은 교통 시스템의 기준입니다. 한국 시스템과 우리는 규모나 구조도 다르고요.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현실적인 방법이나 찾으세요. 회의실에서의 냉랭한 반응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답답했어요. 도대체 독일은 언제부터 이런 오만함으로 가득 찼을까요? 제가 가진 신념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건 배우는 게 맞아요. 유럽이 기준이라 믿어온 오랜 자부심도 때론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는 한국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비웃음이 가득한 회의장을 나오며 동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죠. 서울이 정말 배울 게 없는 도시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베를린에서 인천까지 11시간, 긴 비행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서울행을 결정했을 때는 의욕에 차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피곤과 긴장이 몰려왔어요. 혹시 서울까지 와서 독일에서 비웃던 동료들 말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뭐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탔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깔끔했고 높은 빌딩들 사이로 촘촘히 연결된 도로들이 보였습니다. 차들은 빼곡했지만 신기하게도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도로를 달렸죠. 숙소에 짐을 푼 뒤 잠시 쉬었다가 저녁 무렵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날씨는 생각보다 추웠죠. 독일 사람인 제가 추위를 느낄 정도였으니 서울의 추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겠더군요. 저는 광화문 근처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은 맞았지만 그 장면은 제가 알고 있던 풍경과는 조금 달랐죠.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연이어 도착했지만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보던 불편한 장면들이 서울에선 자연스레 배제된 느낌이었죠. 사람들의 표정엔 조급함이나 불편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고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다가
이내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와요. 조금 늦어도 금방 다음 버스가 오니까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듯이 도착 안내 전광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제 눈을 가장 끌었던 건 정류장 벤치였어요. 앉아보니 의자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들어오는 의자였죠. 이런 의자는 제가 독일에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 곁에 있던 젊은 여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정류장은 난방까지 되네요. 서울 모든 정류장이 이렇습니까? 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정류장은 아니고요. 주로 주요 정류장들만 이렇게 해놨어요. 겨울엔 추우니까요. 정부가 참 친절한 배려를 했군요.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니까. 베를린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거듭하며 논의했던 주제였죠. 그런데 서울은 그 문제를 너무나 간단히 풀고 있었습니다. 의자는 따뜻했고 시민들은 불평하지 않고 있었죠. 독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서울은 시민을 편하게 해주고 있었고 시민은 서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의아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따뜻한 의자 하나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는지 서울시의 배려가 대단하다 생각했죠. 작은 의자 하나에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어쩌면 내가 서울을 과소평가했던 걸지도 모르겠다.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도시교통관제센터를 몇 번 방문한 적 있었죠. 그래서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역시 교통통제와 정보관리에서는 뒤처지지 않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센터에 도착하자 서울시 교통과의 김현수 과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밝고 깔끔한 인상을 가진 김현수 과장은 능숙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티아스 팀장님. 서울 교통 시스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김현수 과장의 안내로 저는 센터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화면들이 벽면을 꽉 채우고 있었죠. 각 화면마다 도로 상황과 버스의 이동 경로, 지하철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쉼없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긴박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실시간 관제 시스템은 독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김현수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관제 시스템은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버스가 늦어지면 곧바로 대체 운행을 조정하거나 임시 차량을 투입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는 것과 그 데이터를 이용해 즉각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즉시 대응한다고요? 그렇게 빠르게 현장 대응이 가능합니까? 김현수 과장은 제 의심 어린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친절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서울 전역의 모든 차량 데이터를 초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운행 노선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도 물론 데이터를 관리하지만 문제 발생 후 최소 몇 시간이 지나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단위 조정은 저희에게도 꿈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걸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김현수 과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태도의 문제죠. 서울 시민들은 교통 서비스에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이 생기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니까 저희도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높은 기준이라. 순간 저는 전날 정류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여유로운 표정과 질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죠. 아마도 그 신뢰 뒤에는 서울시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대응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은 단순히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교통을 시민과의 신뢰관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접근 방식이었죠. 센터를 나서며 저는 김현수 과장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독일이 빠르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진지하게 시민을 생각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김현수 과장은 웃으며 겸손히 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독일에서 오신 분께 이런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지네요.
교통정보센터를 나온 뒤 김현수 과장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대여소였죠. 서울에서는 따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있지만 베를린의 시스템은 자주 고장나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서울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마티아스 팀장님, 저희 따릉이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접 체험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현수 과장은 큰 미소와 함께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죠. 과장님의 도움으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마쳤습니다. 서울시 공공앱으로 간단히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QR코드만 스캔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카드나 열쇠가 필요 없어요. 저는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했고 자전거 거치대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풀렸습니다. 독일에서는 회원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거나 때로는 현장에서 담당 직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은 완전 무인 시스템이었죠.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달려보시죠. 한강변으로 향하는 길,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곳곳에 자전거 우선 표시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서울의 도로는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방식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김현수 과장의 말대로였습니다.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앞선 자전거가 느리게 가면 인내심을 갖고 따라가거나 안전하게 추월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과격한 주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 경치에 압도되었습니다. 강을 따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자전거 도로가 이어졌고 주말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운동을 위해, 여가를 위해, 혹은 단순히 이동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공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다 보니 따릉이 대여소가 매우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대략 500m마다 하나씩 있어서 어디서든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었죠. 이 모든 자전거와 대여소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파손이나 도난은요? 김 과장은 잠시 멈춰서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파손이나 도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고장난 자전거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다른 이용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비결은 첨단 기술이나 관리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탕에 있었던 거죠. 이런 사회적 신뢰와 협력이 독일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베를린의 교통팀장으로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부러워하다니요. 하지만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자전거를 반납할 때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대여소에 자전거를 밀어넣자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작동했고 앱에는 즉시 반납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전체 과정이 무인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시스템이 더 우수할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 실망하셨나요? 김현수 과장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은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좋은 사례예요. 베를린에서는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시민의식 형성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다시 걸으며 저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규칙을 지켰죠. 그것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신뢰, 독일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시스템의 성공을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관리라고만 생각했던 제 관점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좋은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요. 김현수 과장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은 지하철을 이용해 보실 건데
그곳에서 더 놀라운 모습을 보실 거예요. 서울 시민들의 진짜 모습을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김현수 과장의 추천대로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광화문역이었습니다. 독일 전문가로서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베를린의 U-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요.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벽면은 공공예술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역사 내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다국어 표기를 하지만 서울만큼 세세하게 안내하지는 않았죠. 교통카드를 구매하려고 무인 발매기 앞에 섰는데 옆에서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어린 손주를 데리고 티켓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했어요. 두 분 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지나가던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르신께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민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제 질문에 김현수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서로 돕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노인이나 외국인, 어린이를 보면 더 그렇죠. 승강장으로 내려갔을 때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바닥에 표시된 승차 대기선을 따라 두 줄로 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질서였죠. 출근 시간인데도 이렇게 질서가 잘 지켜지다니 놀랍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이건 일상이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죠.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승객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후에야 대기하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탑승했어요. 저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차내는 깨끗했고 디지털 안내 화면은 다음 역과 환승 정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차내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인데도 조용했어요.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통화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조용히 보거나 혹은 그냥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죠.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지하철에서는 통화가 금지된 건가요? 김현수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다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시민의식이죠. 대부분 자연스럽게 지키는 에티켓이에요. 그때 저는 차 내에 있는 노약자석에 주목했습니다. 몇 개의 좌석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었고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정거장에서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즉시 일반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양보했어요.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꾸벅 인사를 했고 여성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건 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습관인가요? 제 질문에 김현수 과장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법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법과 규제로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문화와 습관 그리고 상호 존중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여러 역을 지나며 계속 운행했고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남, 명동, 홍대 등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색을 가진 역들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과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네요. 이런 세심함이 놀랍습니다. 네, 단순히 어에서 비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일부로서 지하철을 디자인했거든요.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온종일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저는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중학생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면. 역사 내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길 안내 로봇이 여행자들을 돕는 모습까지.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현수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질서와 배려를 중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더 편안해진다는 걸 경험으로 배운 거죠.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항상 더 좋은 기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과 문화라는 걸 서울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호텔 로비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처음으로 베를린 교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규제나 더 발전된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 존중의 문화였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김현수 과장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버스를 타보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의 서울 교통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벌써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놀라게 했고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현수 과장이 예고한 대로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비 오는 날에 서울 교통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했죠. 베를린에서는 비가 오면 교통 상황이 악화되곤 했습니다. 지연, 혼잡, 취소된 운행. 그래서 솔직히 서울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김현수 과장을 만나자 그는 우산을 2개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평범한 시민처럼 버스를 타보려고 합니다. 평소 서울 시민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비는 제법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류장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우산을 접은 채 질서 있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인상적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조급해지고 줄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 오는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보시다시피 혼란스럽지 않죠. 정류장 전광판을 보니 우리가 타려는 버스는 3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3분 후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탑승했고 저도 김현수 과장을 따라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은 꽤 붐볐지만 생각보다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이동했고 서로 밀치거나 불편한 기색 없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저희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매일 이런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요.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일상이죠. 김현수 과장의 말처럼 그곳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자연스럽고 질서 있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나 봐요. 몇몇 승객들이 중심을 잃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었어요. 버스 맨 앞쪽에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곁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재빨리 팔을 뻗어 노인을 잡아주었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남성은 괜찮으세요? 라며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노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고 한 여성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앉으라고 권했어요. 노인이 자리에 앉자 기사는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한 뒤 괜찮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안무처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본능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어요. 별거 아닌 일상이에요. 서울 시민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니까요. 김현수 과장의 말대로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그 광경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일상의 한 장면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나요? 항상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강해요.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에 대한 배려는 거의 본능에 가깝게 자리 잡혔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비 오는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흐렸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누군가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재빨리 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통화를 위해 하차 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몇 정거장을 더 지나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한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밖에는 우산 없이 기다리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문을 열기 전 학생들이 충분히 버스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차를 정차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버스 기사님도 승객을 많이 배려하네요. 네, 서울시 버스 기사님들은 정기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기사님들도 서울 시민이라는 거예요. 같은 도시에 살며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종종 시스템과 이용자를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과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개의 존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비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문화센터였어요. 김현수 과장은 우산을 펴며 말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특별한 곳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여주신 서울의 모습이 더 값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버스에서 본 장면은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소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뉴얼이나 규정이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도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 그것이 바로 서울의 강점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독일이 필요한 건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모두 같은 공동체라는 인식. 그것이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5일차가 되었습니다. 김현수 과장의 제안으로 오늘은 특별히 밤의 서울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낮에 질서정연한 모습도 놀라웠지만 과연 밤에도 그럴지 궁금했습니다. 베를린만 해도 밤이 되면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주말 밤이면 소음과 혼잡, 때로는 무질서한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죠. 오늘은 특별히 홍대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김현수 과장의 말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베를린의 클럽 지역처럼 활기차고 때로는 무질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역 주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홍대는 서울의 젊은 문화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예요. 특히 주말 밤에는 더 그렇죠. 거리를 걷다 보니 다양한 음식점, 카페, 술집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술자리를 가져보자고 제안했어요. 김현수 과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작은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와 다양한 안주를 주문했죠. 건배! 우리는 특별한 날을 축하하듯 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집 안은 시끌벅적했지만 시끄러움 속에도 일종의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옆 테이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 톤을 조절했고 주문은 단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를린의 술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고성이나 무례한 행동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화 중에 김현수 과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밤에도 멈추지 않아요. 특히 주말에는 심야버스가 운행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요. 정말요? 베를린에서도 야간 버스가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이제 거의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가봅시다.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그런데 정류장에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류장에는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 남성이 지도를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때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한 청년이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가려는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외국인의 지도에 표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외국인과 같은 버스를 타고 실제로 그가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직접 동행해서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인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의무감이나 보상 없이 순수하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잠시 후 막차가 도착했습니다.
버스는 예상대로 정시에 왔고 사람들은 차례대로 탑승했어요. 차내는 깨끗했고 취객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과장과 함께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의 일상이자 문화이자 품격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건 더 이상 교통이 아닙니다. 이건 시민의 품격이에요. 김현수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겸손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였죠. 내일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베를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서울에서 무너진 제 자존심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었던 거죠. 베를린 테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독일의 겨울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경험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달라진 건 없는데 달라진 건 제 자신이었던 거죠. 마티아스, 돌아오셨군요. 어떠셨습니까, 서울은? 연방교통부로 출근했을 때 하르트만 차관이 약간의 조소가 섞인 미소로 물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하르트만 차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서울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할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설마 독일보다 나은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죠. 저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경험한 서울의 진면목을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데이터나 시스템 분석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진정한 강점인 사람 중심의 철학과 시민의 품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회의실은 교통부의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기술 모델이 아니라 문화 모델입니다. 첫 문장부터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온열 벤치에서 느낀 첫 놀라움, 교통센터에서 본 실시간 대응 시스템, 공공자전거의 질서와 신뢰, 지하철에서 마주친 시민들의 배려, 비 오는 날 버스에서 경험한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의 정류장에서 본 감동적인 장면까지. 베를린과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의식이죠. 서울은 대중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시민들은 그 시스템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해요. 그리고 그 배려는 법이나 규제가 아닌 문화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표정들이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침묵이 흘렀고 이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우리도 그런 시민의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을 그대로 베를린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가치는 있습니다. 시민을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는 철학. 그리고 기술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죠. 회의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고 많은 동료들이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오랫동안 독일 시스템의 우수성을 믿어온 고위 간부들은 제 보고를 반신반의하는 듯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김현수 과장이었어요. 마티아스 팀장님, 독일에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감사 인사와 함께 오늘 있었던 회의에 대해 간략히 전했습니다. 사실 모든 동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점은 마련했다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독일의 유력 언론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 유럽이 배워야 할 도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어요.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서울 출장 보고서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SNS와 온라인 포럼에서는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사람 중심의 교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몇몇 의원들은 서울 시스템 연구를 위한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고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교통부 내 새로운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인간 중심 교통 혁신팀이라는 이름의 특별 태스크포스였어요. 우리의 임무는 베를린의 대중교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과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우리는 시민 참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이 직접 교통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시민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베를린의 몇몇 지역에서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온열 벤치가 설치된 버스 정류장,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춘 통합관제, 센터 시민 참여형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등. 물론 아직 시작 단계였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과 베를린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죠. 제가 깨달은 것은 서울이 결코 빠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울은 어떤 기계보다도 정확했고 서로를 배려했으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베를린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풍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 무너진 독일의 자존심은 이제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를린도 천천히 서울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